예술은 인류의 고통을 증명하는 진실의 도구입니까? 아니면 파괴를 정당화하는 화려한 기만입니까? 오늘 우리는 현대 미술의 지형을 영구적으로 뒤흔들어 놓았던 파블로 피카소의 내면을 깊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파블로 피카소라는 거대한 이름 뒤에 숨겨진 82년이라는 기나긴 예술적 여정과 그 속에 담긴 치열한 투쟁의 기록들을 여러분께 상세히 공개하겠습니다. 생생한 역사적 현장으로 함께 떠나보시지요. 1881년 10월 25일 밤 11시 15분경 스페인 안달루시아 지방의 말라가 광장 옆 작은 집에서 향후 인류의 시각체계를 완전히 전복시킬 아이가 첫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곳은 투우와 태양의 도시였지요. 당시 말라가는 지중해의 활기가 넘치는 항구 도시였으며 피카소의 가족은 중산층의 평범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지역 미술 학교에서 소묘를 가르치는 전통적인 예술가이자 교사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피카소는 말을 배우기 전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으며 그의 첫 단어는 연필을 뜻하는 피즈였다고 전해집니다. 이미 7세의 나이에 아버지의 지도를 받으며 완벽한 사실주의적 기법을 습득하기 시작한 천재적인 소년이었죠. 불과 10세 어린 나이에 그는 이미 라파엘로처럼 정교하게 그릴 수 있는 실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압도적인 재능을 발견하고 자신의 팔레트와 붓을 넘겨주며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음을 선언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세가 된 피카소는 바르셀로나의 명문 미술학교인 라 론하의 입학시험을 단 하루 만에 통과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보통 한 달이 걸리는 고난도의 과제들을 순식간에 해치우며 학교 관계자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던 순간입니다. 이후 그는 마드리드의 산 페르난도 왕립미술 아카데미에 진학하여 고전 예술의 정수를 공부하였습니다. 프라도 미술관에서 벨라스케스와 엘 그레코의 작품들을 수천 번이나 관찰하며 자신만의 독창적인 화풍을 구축하기 시작했지요. 짐빗거세의 나이에 완성한 과학과 자해는 마드리드 국립전시회에서 가작을 수상하며 그의 이름을 세상에 알린 첫 번째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인물의 심리 상태와 질감이 느껴지는 사실적 표현은 당시 평론가들로부터 극찬을 받았던 부분입니다. 1900년 가을 피카소는 예술의 심장부인 파리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빛의 도시 이면에는 굶주림과 소외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깊게 깔려 있었으며 이는 청년 화가의 감성에 커다란 충격을 주게 되었음을 확인합니다. 1901년 친구인 카사헤마스의 비극적인 자살은 피카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깊은 상실감에 빠진 그는 세상을 온통 차가운 청색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으며 이것이 바로 미술사에 기록된 위대한 청색 시대의 시작점이었습니다. 1901년부터 1904년까지 지속된 이 시기에 그는 사회적 약자들의 고독과 절망을 캔버스에 담았습니다. 푸른 색채는 단순히 시각적인 선택이 아니라 인간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은 근원적인 슬픔을 표현하기 위한 필연적인 수단이었죠. 청색 시대의 정점으로 불리는 작품 인생은 사랑과 죽음, 그리고 존재의 덧없음을 관통하는 철학적 성찰을 보여줍니다. 당시 피카소는
75점 이상의 청색 연작을 남기며 가난한 화가의 눈으로 본 파리의 가장 어두운 단면들을 예술로 승화시켰습니다. 1904년 가을, 피카소의 팔레트에는 변화의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첫 연인 베르낭드 올리비에를 만나며 정서적 안정을 찾은 그는 차가운 청색을 걷어내고 따뜻한 장밋빛과 황토색을 사용하여 새로운 예술적 지평을 열어 나가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장밋빛 시대에 그는 주로 서커스 단원들과 광대들을 주제로 삼았습니다. 떠돌이 예술가들의 삶 속에서 발견한 보편적인 인간미를 부드러운 필치로 묘사하였으며 이는 청색 시대의 무거운 우울함으로부터 벗어나 생의 활기를 되찾는 과정이었지요. 1905년에 완성된 광대 가족근 가로 2.3m가 넘는 대작으로 당시 피카소가 몰두했던 인간관계에 미묘한 긴장감을 완벽하게 포착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시기에 150점 이상의 유화와 수천 점의 드로잉을 쏟아내며 창작의 정점에 도달했습니다. 특히 소설가 거트루드 스타인의 초상화는 무려 8회 이상의 수정 작업을 거치며 완성되었습니다. 피카소는 여기서부터 인물의 외형적인 묘사를 거부하고 대상을 단순화된 기하학적 형태로 파악하려는 실험적 시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1907년 피카소는 파리의 인류학 박물관에서 아프리카 원시 미술과 조우했습니다. 단순하지만 강력한 에너지를 발산하는 원시 조각들의 형태미는 그에게 서구 미술의 오랜 관습을 타파할 결정적인 영감을 제공하였으며 새로운 시대를 예고했지요. 이것은 단순히 이국적인 취향의 반영이 아니라 대상을 시각적인 재현이 아닌 개념적인 구조로 파악하려는 근본적인 인식의 변화였습니다. 피카소는 아프리카 미술의 마술적인 힘을 자신의 캔버스 위로 끌어들여 예술적 혁명을 준비했습니다. 1907년 마침내 탄생한 아빈용의 처녀들은 서구 미술 천년의 역사인 원근법을 단숨에 파괴해버린 폭탄과도 같았습니다. 피카소는 이 한 점의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 무려 809개의 예비 드로잉을 그리는 집요한 탐구 과정을 거쳤음을 확인합니다. 평론가들은 이 작품을 보고 미친 사람의 짓이라며 비난했지만 피카소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대상을 다각돼서 바라본 시점들을 하나의 평면에 통합함으로써 입체주의라는 거대한 바다로 나아가는 출구 없는 문을 열어젖혔던 것입니다. 이후 피카소는 동료 화가 조르주 브라크와 함께 입체주의를 체계화하였습니다. 그들은 산을 정육면체로 나무를 원통형으로 해체하며 자연의 본질적인 구조를 탐구하였고 이는 훗날 분석적 입체주의라는 미술사의 거대한 산맥으로 성장하였습니다. 분석적 입체주의 단계에서 피카소는 색채를 극도로 제한하고 형태의 해체에 집중했습니다. 대상을 수만 개의 파편으로 나눈 뒤 다시 결합하는 이 고도의 지적 실험을 통해 그는 회화가 더 이상 눈에 보이는 현상의 복제가 아님을 선언하였던 것이죠. 1972년 피카소는 캔버스 위에 실제 신문지와 밧줄을 직접 붙이는 혁명적인 꼴라주 기법을 찬간했습니다. 이것은 종합적 입체주의의 탄생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으며 회화와 실제 현실의 경계를 허무는 역사적인 시도였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종합적 입체주의를 통해 그는 추상적인 형태 위에
구체적인 현실의 상징들을 얹었습니다. 100점 이상의 꼴라주 연작은 현대 미술이 단순한 그림을 넘어 개념적인 오브제의 시대로 진입했음을 알리는 강력한 선언이었으며 그는 그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의 비극 속에서 피카소는 동편 이탈리아 여행을 떠났습니다. 미켈란젤로와 고전 유적지에서 영감을 얻은 그는 다시 한번 변신을 꾀하였으며 인체의 육중한 볼륨감을 강조하는 신고전주의 화풍으로 전 세계를 다시 한번 놀라게 했습니다. 이 시기의 작품들은 거대하고 풍만한 인체 곡선을 통해 고전의 숭고함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1920년부터 1924년까지 그는 200점 이상의 신고전주의적 회화를 남기며 입체주의 화가가 고전을 어떻게 흡수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었죠. 1920년대 중반 피카소는 초현실주의라는 새로운 물결과 조우했습니다. 그는 무의식과 본능의 세계를 탐험하며 인체를 더욱 파격적으로 왜곡하기 시작했으며 1925년 작세 무용수는 그의 예술이 도달한 새로운 표현의 극한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의 화풍은 사랑하는 여인에 따라 변화하기도 했습니다. 마리 테레즈를 모델로 한 300여 점의 작품들은 초현실주의적 상상력과 서정적인 곡선미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이는 인간 내면의 성적 충동과 무의식을 예술의 영역으로 성공적으로 끌어들였음을 뜻합니다. 피카소의 혁신은 붓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각가 훌리오 곤잘레스와 협력하여 철조 조각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공간을 가두지 않고 선으로 형태를 그리는 그의 조각들은 현대 조각사의 흐름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평생 4,000점 이상의 조각 작품을 남겼으며 이는 그의 회화만큼이나 방대하고 깊이 있는 예술적 성과를 담고 있습니다. 돌과 나무 그리고 고철과 일상용품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물이 그의 손을 거치면 생명력을 얻는 경이로운 창조의 순간들이 지속되었습니다. 1936년 스페인 내전이 발발하자 피카소는 큰 고뇌에 빠졌습니다. 고국을 사랑했던 그는 공화국 정부를 지지하며 파리 세계 박람회 스페인관에 걸릴 대형 벽화 제작을 의뢰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마땅한 주제를 찾지 못해 붓을 들지 못했죠. 운명의 1937년 4월 26일 나치 독일의 폭격기가 평화로운 마을 게르니카를 무차별 폭격하여 수천 명의 민간인을 학살하는 참극이 발생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피카소는 분노와 슬픔에 휩싸여 단 34일 만에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저항의 기록을 시작합니다. 높이 3.49m에 달하는 거대한 캔버스 위에서 피카소는 전쟁의 참혹함을 무채색의 언어로 완성해냈습니다. 바르바로스케의 예비 스케치를 거쳐 완성된 이 대작은 고통받는 민중의 절규를 시각화하였으며 오늘날까지도 전쟁에 반대하는 인류 공통의 상징물로 남아있습니다. 작품 속에 비명 지르는 말과 공포에 질린 여인의 형상은 국가 권력의 잔혹성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나치 장교가 이 그림을 보고 당신이 그렸냐고 묻자 피카소는 아니요, 바로 당신들이 그렸소라고 대답했다는 일화는 그의 저항 정신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어둠이 파리를 덮쳤을 때 피카소는 망명을 거부하고
도시에 남았습니다. 나치는 그의 작품을 퇴폐 예술로 규정하고 전시를 금지했지만 그는 촛불 하나에 의지한 채 굴복하지 않고 창작 활동을 이어갔음을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핍의 시기에도 그의 창조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길거리에 버려진 자전거 핸들과 안장을 붙여 만든 황소 머리는 단순한 사물에 예술적 생명력을 불어넣은 연금술적인 창조였죠. 그는 전쟁의 공포 속에서도 300점 이상의 유화를 완성하며 예술로 저항했습니다. 1944년 8월 파리가 해방되자 피카소는 자유의 상징으로 떠올랐습니다. 그의 작업실 앞에는 수천 명의 연합군 병사들과 시민들이 몰려들어 이 위대한 화객에 경의를 표했습니다. 이제 그는 단순히 한 명의 화가를 넘어 평화와 자유를 상징하는 인물이 되었던 것이죠. 전쟁의 상흔을 씻기 위해 그는 평화의 상징인 비둘기를 그렸습니다. 1949년 세계 평화 회의의 공식 포스터가 된 그의 비둘기는 수백만 장이 인쇄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갔으며 인류의 화해를 바라는 피카소의 진심 어린 메시지를 담아 오늘날까지 사랑받고 있습니다. 전후 피카소는 따뜻한 햇살이 가득한 남프랑스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지중해의 밝은 빛은 그의 팔레트를 다시 한번 찬란하게 변화시켰으며 그는 여기서 도자기와 판화라는 새로운 매체에 심취하여 60대 이후에도 멈추지 않는 창작열을 불태웠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발로리스에서만 무려 4,000여 점의 도자기 작품을 남겼습니다. 접시와 꽃병 위에 자신의 입체주의적 문양들을 새겨 넣으며 그는 예술이 박물관에 갇힌 박제가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서 함께 호흡하는 살아있는 생명체여야 함을 온몸으로 증명하였습니다. 1957년 피카소는 거장 벨라스케스의 시녀들을 자신만의 스타일로 변주하는 대작 프로젝트에 착수했습니다. 그는 단 4개월 동안 무려 58점의 연작을 완성하며 과거의 전통을 계승하는 동시에 그것을 완벽하게 해체하여 현대화하는 놀라운 집중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거장들과의 끊임없는 대화는 그의 말년을 지탱하는 핵심 동력이었습니다. 그는 들라크루아와 마네의 작품들을 수없이 변형하며 예술에는 끝이 없음을, 오직 끊임없는 변화만이 존재할 뿐임을 세상에 외쳤습니다. 그의 붓질 하나하나에는 수만 번의 고뇌가 응축되어 있었죠. 피카소가 91세로 생을 마감할 때까지 남긴 작품 수는 경이로움 그 자체입니다. 회화 13,500여 점, 판화 10만여 점, 삽화 3만 4천여 점 등 총 15만 점이 넘는 방대한 유산은 한 개인이 도달할 수 있는 창의성의 물리적 한계를 완전히 뛰어넘은 수치입니다. 오늘날 그의 작품은 전 세계 주요 박물관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그의 천재성을 확인하기 위해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는 사후에도 여전히 가장 영향력 있는 예술가로 군림하며 우리 시대의 시각 문화를 지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73년 4월 8일 91세의 나이로 눈을 감기 직전까지 그는 붓을 놓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앞둔 노화가의 눈빛은 여전히 무언가를 꿰뚫어 보려는 듯 강렬했으며 그의 마지막 자화상에는 평생을 바쳐
탐구해온 예술의 본질에 대한 마지막 응답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떠났지만 그가 남긴 15만 개의 조각들은 여전히 우리 곁에서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피카소라는 이름은 이제 한 인간을 넘어 우리 인류가 도달할 수 있는 무한한 상상력의 상징이 되었으며, 그의 예술은 영원히 늙지 않는 청년의 정신으로 우리를 자극합니다. 피카소가 부순 원근법의 틀은 현대 건축과 디자인, 그리고 디지털 영상 예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에 깊은 뿌리를 내렸습니다. 우리가 매일 접하는 수많은 시각 이미지들 속에는 피카소가 100년 전에 고뇌하며 그어내린 선과 면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녹아들어 있음을 봅니다. 오늘날의 AI 예술과 메타버스 환경에서도 피카소의 해체와 재구성은 핵심적인 원리로 작동합니다. 그는 시대를 앞서간 선구자였으며,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미래의 예술적 지형도 또한 그가 닦아놓은 기초 위에서 건설될 것임을 확신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예술은 우리의 영혼에서 일상의 먼지를 씻어내주는 세정제라는 그의 말은 험난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한 위로를 건넵니다. 그는 단순히 그림을 그린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거울을 닦아 우리가 더 맑은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해주었지요. 기나긴 91년의 세월 동안 파블로 피카소가 남긴 모든 자취는 인류 문명사의 가장 찬란한 보석으로 남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의 작품을 통해 우리 자신의 고통과 기쁨, 그리고 인간 존재의 참된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성찰해 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1881년 말라가의 탄생부터 1943년 무쟁에서의 마지막 순간까지 피카소의 방대한 연대기를 9개의 학술적 단계로 나누어 살펴보았습니다. 총 15만 점에 달하는 그의 작품들은 현대 미술의 근간을 이루는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근거들이 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수치화된 그의 천재성은 단순히 양적인 방대함을 넘어 질적으로도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혁신을 달성했습니다. 1000번이 넘는 개인전과 전 세계 200여 개 국립미술관에 소장된 그의 유산은 그가 우리 시대의 진정한 거장임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100년 전 파리의 몽마르트르 작업실에서 피카소와 함께 호흡하고 있는 듯한 생생한 현장감을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그의 예술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말을 걸며 새로운 창조의 길로 우리를 끊임없이 인도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이 거대한 예술적 대장정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피카소의 눈으로 본 세상은 해체되고 파괴되었지만 그 파괴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창조의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그가 남긴 질문들에 대한 해답은 이제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서 새롭게 잉태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시대를 관통하는 거장의 숨결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한 이 긴 여정이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예술적 영감을 불어넣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현대 미술의 거대한 뿌리를 이해하는 시간이 되셨으리라 확신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기나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